어르신들 어서들 오시오. 오늘 저녁도 우리 개나리 아담에서 국밥 한 그릇 드시고 옛날 이야기 한 자락 듣고 가시오. 오늘은요, 정말 가슴 뜨거운 사연 하나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굴주림에 허덕이던 소장농 집안의 맏딸, 연호. 굴주리고 있는 어린 5 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대감댁의 병수반려가 되어 온갖 수모를 견디며 몸이 아픈 대감의 병간호를 맡아 한 연홍의 이야기. 자, 시작합니다. 조선 중기 숙종 시절 경기도 양주목 작은 마을에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다. 하늘은 납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았고 메마른 들판 위로는 까치들만이 쓸쓸히 울어댔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던 연기들이 하나둘 사라진 지 이미 오래였다. 김진수의 초가집안 5살 막내 연희가 어머니의 치마폭을 붙들고 울고 있었다. 엄마, 배고파요. 박씨 부인은 딸을 품에 안았지만 위로할 말조차 찾을 수 없었다. 고가는 진작 바닥을 드러냈고 마지막 보리쌀마저 어젯밤에 떨어졌다. 부엌에서는 21살의 장녀 연홍이 솥을 젓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나무 껍질과 풀뿌리뿐이었다. 씁쓸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이렇게는 안 돼. 연홍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5명의 동생들의 야윈 얼굴이 마음을 후벼 팠다. 해질 무렵 아버지 김진수가 빈손으로 돌아왔다. 장터를 뒤져봐도 외상으로 곡식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버지, 연홍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진수는 무거운 한숨만 내쉬었다. 집안이 죽음 같은 정적에 잠겼을 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연홍아, 너마저 없으면 우리 모두 굶어 죽는다. 연홍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김대감 댁에서 아픈 김대감의 병수반려를 구한다더구나. 영감님이 중병이시라는데 의원 말로는 젊은 여인의 격 기운이 도움이 된다 하더라. 아버지, 그 말씀은 갈 수밖에 없다, 연홍아. 이 집안이 살 길이 그것뿐이다. 순간 대문 밖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렸다. 김진수 있느냐? 최마름이 거칠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40 중반의 건장한 체구에 매서운 눈빛을 한 그는 마치 사냥꾼처럼 보였다. 마름어른, 김진수가 떨며 나섰다. 김대감 마님께서 명하셨다. 내 딸 연홍, 당장 데려가야겠다. 최마름의 시선이 연홍을 훑었다. 연홍은 마치 맹수 앞에 선 사슴처럼 온몸이 얼어붙었다. 마름님, 하루만, 아니 반나절만 더 시간을. 시간이 없다. 영감님이 오늘 밤에라도 숨을 거두실 판이다.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연홍아, 연홍아. 만수였다. 25의 농부 총각 연홍과 혼인을 약속한 사이였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연홍아, 가지마. 제발. 만수가 마당으로 뛰어들어 최마름 앞을 막았다. 마름님, 제발 하루만. 제가 품팔이로 소장료를 구해보겠습니다. 최마름이 코웃음을 쳤다. 내 놈이 품 팔아서 언제까지 버티겠느냐? 대감댁명을 거역할 셈이냐? 연홍이는 제 사람입니다. 혼인을 약속한 사이인데. 닥치지 못해. 최마름의 호통이 마당을 울렸다. 만수는 분노로 주먹을 쥐었지만 가족들의 떨리는 모습에 더 나서지 못했다. 연홍이 눈물을 흘리며 만수에게 다가갔다. 오라버니, 기다려주세요. 언젠가 꼭 돌아올게요. 연홍아, 만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난 널 기다리마. 내 숨이 닿는 날까지. 최마름 손에 끌려간 연홍은 웅장한 김대감댁 앞에 섰다. 높은 대문과 겹겹이 이어진 기와지붕이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느껴졌다. 안채로 들어서자
화려한 안방에서 50대 중반의 안방마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황금 비녀를 꽂은 머리, 고운 비단옷이 위엄을 뽐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운 칼날 같았다. 내가 연홍이구나. 예, 소녀 연홍이라 하옵니다. 연홍이 정중히 절하자 안방마님의 시선이 그녀를 훑쳤다. 보자, 그럭저럭 쓸만하겠구나. 옆방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 그리고 첩들의 시기 어린 시선이 연홍을 찌르고 있었다. 소장농 계집을 영감님 곁에 두다니. 채통도 없이. 안방마님이 날카롭게 일갈했다. 조용히 못하느냐.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안방마님이 연홍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들었겠지만 영감님이 중병이시다. 의원들도 포기한 상태야. 그런데 의원이 말하기를 젊은 여인의 생기 있는 기운이 영감님을 살릴 수 있다 하더구나. 연홍의 얼굴이 붉어졌다. 병수발을 하루 종일 하고 잘 때는 영감님과 한 이불을 써야 한다. 내 몸의 젊은 기운으로 영감님의 원기를 돋우는 거다. 마님, 저는 아직 처녀인데. 그래서 더 좋다는 게 아니냐. 안방마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내 가족들이 굶어 죽는 걸 원하느냐. 매달 쌀 한 가마니씩 보내주겠다. 선택은 내가 하거라. 연홍은 온몸이 떨렸다. 가족들의 굶주린 얼굴이 스쳐갔다. 예, 마님. 해가 기울자 연홍은 새 옷으로 단정히 갈아입고 대감의 방으로 들어갔다. 짙은 양 냄새와 함께 50대 중반의 김대감이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대감님, 병수발녀 연홍입니다. 대감이 힘겹게 눈을 떴다. 그의 눈빛에는 병고와 함께 묘한 빛이 스며 있었다. 그래, 고맙구나. 이리 가까이 와보거라. 연홍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대감이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손이 따뜻하구나. 이불 속으로 들어와 나를 따뜻하게 해다오. 연홍의 가슴이 요동쳤다. 하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며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대감이 그녀를 끌어안자 그의 차가웠던 몸이 서서히 따뜻해졌다. 아, 내 기운이 내게 스며드는구나. 연홍은 눈을 감고 참았다. 이 한 몸 회생하여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면 참고 무엇든 하겠어. 한편 복도에서 이 모습을 엿보던 막내 아들 윤서는 가슴이 뛰고 있었다. 19살의 총각인 그에게 연홍의 모습은 마치 달빛 같았다. 저 여인, 신부는 천하지만 그 마음은 고결하다. 평생 곁에 두고 싶다. 그 다음 날부터 연홍의 하루는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시작되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부엌에 불씨를 지피고 솥에 죽을 앉혔다. 불길이 옷자락에 스치며 타들어가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연홍은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흐르는 것을 손등으로 훔치며 국자를 저었다. 정성스레 쑤어낸 죽을 작은 그릇에 덜어내면 그녀는 조심스레 불어 식힌 뒤 숟가락으로 떠서 대감의 입가로 가져갔다. 대감이 힘겹게 입술을 열고 삼키는 모습을 바라보며 연홍은 매번 가슴을 쓸어내렸다. 대감의 손발은 늘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연홍은 따뜻한 물에 헝겊을 적셔 손끝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닦아주었고 때로는 품에 안아 자신의 체온으로 녹였다. 대감이 고통에 몸부림치면 그녀는 등을 조심스레 어루만졌다. 그녀의 손길은 약손처럼 따뜻하고 잔잔하여 고통 속에 있던 대감이 비로소 숨을 고르곤 했다. 방 안은 양 냄새와 땀 냄새로 늘 눅눅했으나 연홍은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다. 젖은 혼이불을 여러 번 갈아 덮이고 땀에 젖은 베개를 안아 마당까지 나가 달빛 아래서 헹군 뒤 다시 안방으로 들여왔다. 한밤중에도 대감이 신음소리를 내면 연홍은 잠에서 채 깨기도 전에 몸을 일으켜 물을 떠오고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늘 피곤이 서려 있었지만 불평 한마디 없었다. 약탕 앞에서도 연홍은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다. 불길이 세면 약이 타고 약하면 효험이 떨어진다 하여 장작을 조심스레 밀어넣고 불씨를 살피며 온종일 땀을 흘렸다. 대감이 겨우 잠이 들면 연홍은 그 곁에 앉아 조용히 바느질을 하거나 동이를 들고 후원으로 나가 새벽 물을 길어왔다. 하지만 언제라도 대감이 몸을 뒤척이면 연홍은 즉시 바늘을 내려놓고 이불을 고쳐 덮어주었다. 어쩌다 대감의 정신이 맑고 기력이 조금 있는 날 대감이 자기 이불에 들어와서 자기 몸을 덮여달라고 요구를 하면 군말 없이 겉옷을 벗고 대감의 이부자리로 눈물을 머금고 들어가야만 했었다. 그야말로 그녀의 하루는 대감의 숨결과 함께 시작하여 대감의 눈꺼풀이 무겁게 감기는 순간에야 겨우 끝이 났다. 그렇게 수많은 새벽과 한밤을 건너며 연홍의 온 삶은 오직 대감을 지켜내는 데에만 묶여 있었다. 어느덧 대감 집에 들어온 지 2달이 지난 밤이었다. 깊은 밤 대감댁 안채는 이미 고요에 잠겨 있었다. 달빛이 후원 담장을 희미하게 비추던 그때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마침 대감의 요강을 비우러 대감의 방에서 나오던 참이었다. 연홍아, 연홍아. 익숙한 목소리에 연홍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조심스레 마루 끝에 나가 담장 쪽을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낡은 두루마기를 걸친 만수가 담 위에 매달려 있었다. 만수 오라버니. 연홍이 속삭이듯 부르자 만수는 다급히 손짓했다. 어서 이리 와. 같이 도망가자. 여기서 나가자꾸나. 지금 당장이라도 산길로 빠져나가면 멀리 갈 수 있어. 내 2 어깨로 널 지켜낼 터이니 걱정 말아라. 연홍의 눈가가 금세 젖어들었다. 그토록 그리던 얼굴, 그토록 듣고 싶던 목소리였다. 가슴은 이미 만수에게 달려가고 있었으나 발걸음은 한치도 움직일 수 없었다. 오라버니.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도 지금 당장이라도 이 집을 벗어나고 싶어요. 밤마다 두려움에 떨며 언제 내 목숨이 꺼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오라버니 품으로 뛰어들고 싶습니다. 만수의 눈빛이 환히 빛났다. 그는 담 너머로 손을 뻗으며 간절히 속삭였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내가 널 지켜줄 것이다. 우리가 멀리 가서 초가집 하나 짓고 농사 지으며 살면 되지 않느냐? 연홍아, 부디 나를 따라와 다오. 그러나 연홍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안 돼요, 오라버니. 제 동생들 5이나 되는 저 어린 것들이 집에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매일 풀죽으로 버티며 엄마 치마자락 붙잡고 배고프다 울어대고 있어요. 부모님은 고생으로 늙으시고 약 한 첩 지을 돈도 없는 형편이에요. 만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연홍아, 그럼 내 한 몸을 희생해서라도 여기 남겠다는 거냐? 연홍은 치밀어 오르는 오열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네, 제 한 몸은 이미 어찌 되든 가족들을 살릴 길은 이것뿐이에요. 제가 대감님 곁에 있으면 매달 쌀 한 가마니씩 집에 가니 그걸로 동생들이라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제가 떠난다면 그 아이들은 굶어 죽고 말 거예요. 만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그는 담 위에서 한참을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게 외쳤다. 연홍아, 내 마음을 알겠다. 하지만 내가 버티는 동안 나는 매일같이 널 그리워하며 애가 탈 거다. 내가 살아만 있다면 나는 언젠가 또 널 찾아올 게다. 연홍은 2 손을 모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라버니, 부디 기다려주세요.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지금은 떠날 수 없어요. 바람이 스쳐가며 갈대 소리가 스산히 울렸다. 만수는 끝내 담을 넘지 못하고 천천히 사라졌다. 남겨진 연홍은 담장 밑에 주저앉아 가슴을 움켜쥔 채 끝내 목 놓아 울었다. 3달이 지나자 대감의 건강이 눈에 띄게 회복되었다.
스스로 죽을 떠먹고 대청에 앉아 하인들에게 지시를 내릴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첩월아와 춘향은 위기감에 떨고 있었다. 요즘 영감님은 우리를 찾지도 않으셔? 모든 관심이 저 계집에게만 쏠려 있어. 이대로 두면 우린 완전히 밀려날 거야. 특히 월아는 질투와 분노로 이성을 잃고 있었다. 그녀는 은밀히 계획을 세웠다. 어느 새벽 연홍이 대감을 위해 보약을 다리고 있을 때였다. 인삼과 녹용향이 진하게 퍼지는 부엌에서 연홍이 장작을 가지러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월아가 슬금슬금 다가왔다. 그녀는 품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다. 안에는 배를 뒤틀리게 하는 약한 독초가루가 들어 있었다. 이 정도면 영감님이 토사광난에 시달리실 거야. 그럼 모두가 저 계집 탓이라 하겠지. 그녀는 냉소를 흘리며 가루를 약탕에 뿌렸다. 하지만 이 모든 장면을 우연히 부엌 앞을 지나다가 지켜본 이가 있었다. 늙은 유모 김씨였다. 저 악독한 년이 하지만 유모는 당장 발설하지 못했다. 수십 년을 이 집에서 살아온 처지에 첩을 고발했다가 자신에게 화가 미칠까 두려웠던 것이다. 아침 연홍이 정성껏 달인 약을 대감께 올렸다. 대감님, 오늘은 더욱 좋은 약재를 넣었사옵니다. 대감이 의심 없이 약을 마셨다. 그런데 잠시 후 으악, 배가. 대감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비틀었다. 순식간에 방안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안방마님이 달려오자 월아가 기다렸다는 듯 손가락질했다. 마님, 저 계집이 약을 잘못 다린 게 분명합니다. 영감님이 저렇게 되신 건 모두 전연 때문입니다. 다른 며느리들도 가세했다. 저런 천한 것이 약탕을 만질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불길하다 했습니다. 연홍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다. 소녀는 결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어놓은 약을 정성껏 다렸을 뿐이옵니다. 하지만 모든 시선이 그녀를 의심하고 있었다. 절망에 빠진 순간 뒤편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님, 사실은 모두가 돌아보니 유모 김씨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제가 그날 새벽 월아 마님이 약탕에 이상한 가루를 넣는 걸 봤습니다. 방안이 얼어붙었다. 월아가 발악하며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 늙은 것이 나를 모함하는 거야. 하지만 하인들이 월아의 방을 뒤져 독초가루를 발견했고 진실이 드러났다. 월아는 비참하게 쫓겨났다. 연홍이 이 집에 온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날 무렵이었다. 대감이 서서히 회복되면서 연홍에 대한 그의 애정도 깊어졌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생겼다. 막내 아들 윤서가 연홍에게 깊이 빠져 있었던 것이다. 연홍 아가씨, 어느 밤 윤서가 연홍을 찾아왔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은 간절함으로 가득했다. 도련님, 이런 곳에 웬일이시옵니까? 저는 당신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연홍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도련님, 그런 말씀을. 신분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제 진심입니다. 하지만 연홍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만수가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옵니다, 도련님. 소녀에게는 이미 마음을 준 이가 있사옵니다. 윤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농부 말입니까? 예, 소녀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안방마님은 윤서의 변화를 예리하게 알아차렸다. 아들이 천한 계집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머슴 돌쇠를 불렀다. 돌쇠야, 이 엽전을 받아라. 묵직한 엽전 꾸러미가 돌쇠 앞에 놓였다. 오늘 밤 연홍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올 것이다. 그때 덮쳐라. 그러면 저 계집의 정절이 더럽혀져야 막내 도련님의 마음도 돌아설 것이다. 돌쇠의 얼굴이 굳었다. 마님, 그런 일을 내가 한 짓은 아무도 모른다. 이 집안을 위해 필요한 일이니라.
돌쇠는 엽전의 무게와 마님의 위압에 굴복하고 말았다. 그날 밤 연홍이 물동이를 들고 후원 우물로 향했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어둠이 짙었다. 물을 깃는 순간 등 뒤에서 거친 손이 그녀를 붙잡았다. 아, 마님이 시킨 일이니 원망 말거라. 돌쇠가 연홍을 담장 쪽으로 끌고 가려는 순간 멈춰라. 윤서가 달빛을 가르며 나타났다. 급히 옷만 걸친 채였지만 그의 눈빛은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이 불안당. 감히 연홍 아가씨에게. 윤서의 주먹이 돌쇠의 얼굴을 강타했다. 돌쇠가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다. 도련님, 소인은 마님께서 시키신 어머니가? 윤서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돌쇠가 떨며 사실을 털어놓자 윤서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짓을? 다음날 새벽 윤서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안방으로 뛰어들었다. 어머니, 어젯밤 일이 무엇입니까? 안방마님은 의연하게 앉아 있었다. 무슨 말이냐? 돌쇠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연홍 아가씨를 욕보이라 시켰다고. 그놈이 거짓을 꾸민 것이겠지. 아닙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윤서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어머니,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대하실 수 있습니까? 연홍 아가씨는 자신의 어려운 가족을 위해 아버님의 목숨을 돌보고 있는 불쌍한 처녀입니다. 안방마님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윤서야, 내가 저 계집에게 홀려 눈이 멀었구나. 집안의 채통을 위해 한 일이다. 채통이 사람의 존엄보다 중요하단 말씀입니까? 감히 내가 어미를 거역하는구나. 어머니의 명이라 해도 잘못된 일은 따를 수 없습니다. 그날 밤부터 모자 사이는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다. 며칠 후 대감은 어느 정도 회복되어 가족을 모두 불렀다. 연홍과 윤서 그리고 안방마님이 함께 앉았다. 연홍아, 너의 정성으로 내가 살아났다. 이 은혜를 어찌 갚을까? 그때 윤서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아버님, 부끄럽사오나 사실을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연홍 아가씨를 진심으로 사모하고 있습니다. 안방마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하지만 연홍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도련님, 죄송하옵니다. 소녀에게는 이미 마음을 준 이가 있사옵니다. 전번에 얘기한 그 만수라는 농부 말입니까? 내 아랫마을 만수총각, 혼인을 약속한 농부입니다. 소녀의 마음은 그에게 있고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서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얼어붙었다. 그렇다면 나는 혼자만의 꿈을 꾼 것이었군요. 대감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모름지기 사람은 억지로 인연을 맺게 할 수는 없다. 사랑은 명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며칠 후 대감은 마름을 시켜서 만수를 불러들였다. 떨리는 농부 앞에 돈 3,000냥이 놓였다. 연홍을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예,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그럼 이 돈을 가지고 두 사람이 떠나거라. 어디서든 너희만의 가정을 일구어라. 연홍은 눈물로 절을 올렸다. 대감님,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연홍과 만수는 눈물로 대문을 나섰다. 윤서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저앉아 흐느꼈다. 연홍아,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내 마음은 평생 너를 잊지 못하리라. 그리고 대감이 내어준 돈 꾸러미를 손에 쥔 연홍과 만수는 곧장 큰 장터가 서는 고을로 향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안채와 사랑채가 딸린 넓은 가게터를 과감히 사들였다. 안채에는 두 사람이 거처를 마련했고 사랑채 대청을 열어 장사판을 펼쳤다. 처음부터 기둥 세운 장사꾼으로 나서겠다는 결심이었다. 가게터를 연 첫 달 연홍은 포목과 기름, 소금, 간단한 자파를 들여놓았다. 만수는 농촌에서 직접 쌀과 보리를 떼와 손님들에게 내다 팔았다. 연홍은 정갈한 손으로 물건을 정리해 내놓으며
값은 절대 터무니없이 부르지 않았다. 외상장부를 적을 때도 빠짐없이 기록해 두어 장터 사람들로부터 믿을 만한 집이라는 소문이 났다. 한 해가 지나자 장터에 오가는 손님들이 짐을 맡길 곳이 없느냐 묻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단순한 장사를 넘어 짐을 보관해주고 장꾼들이 머물 방 한 칸을 내어주는 일을 시작했다. 안채 한켠의 작은 사랑방은 곧 먼 길 오간 상인들이 하룻밤 쉬어가는 객방이 되었다. 둘째 해에는 장사를 키워나가려면 술과 음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연홍은 스스로 술 빚는 법을 익히고 만수는 장에 나가 돼지고기와 닭을 사들여 왔다. 낮에는 자파와 곡식을 팔고 밤이면 장꾼들이 모여 앉아 술상을 벌였다. 그야말로 작은 주막 겸 가게가 된 셈이었다. 그리고 장사가 날로 번창하면서 연홍의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한 것은 친정집 생각이었다. 가난과 흉년 속에서 늘 배를 골턴 부모와 어린 동생들이 눈앞에 선하게 아른거렸다. 오라버니, 이제 우리만 배부르게 살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을 이리 모셔와야 해요. 연홍의 말에 만수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그럼 당연한 일이오. 내일이라도 고향으로 사람을 보내 부모님을 모셔오리다. 며칠 뒤 부모와 동생 오남매는 큰 객주집 대문을 들어섰다. 초췌했던 얼굴들은 아직 굶주림의 흔적을 지우지 못했지만 그 눈빛만은 기쁨과 안도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 박 씨는 대문 앞에서 눈물을 훔치며 딸을 꼭 끌어안았다. 내가 너를 이렇게 큰 집에서 보게 될 줄이야. 내가 우리를 살렸구나. 아버지 진수 또한 마당에 줄지어선 곡식자루를 보고는 그만 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연홍아,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다 굶어 죽었을 게다. 연홍은 아버지를 일으켜 세우며 눈물 짓고 말했다. 이제는 걱정 마세요. 우리 모두 배불리 먹고 따뜻한 방에서 지낼 수 있어요. 동생들은 새 옷을 입혀주자 까르르 웃으며 마당을 뛰어다녔다. 색동저고리를 입은 막내 연희는 흙바닥이 아니라 넓은 마당에서 구르며 처음 보는 기와집의 기둥을 두 손으로 만지작거렸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처음으로 넉넉히 차려진 밥상을 마주했다. 흰 쌀밥 위에 노릇하게 구운 생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 고기 국물에 잠긴 무나물까지. 그동안 풀죽에 익숙해 있던 부모와 동생들은 젓가락을 들고도 눈시울이 붉어져 쉽게 먹지를 못했다. 연홍은 따뜻한 술 한 잔을 따라 아버지 앞에 놓으며 말했다. 이제는 저와 만수 오라버니가 있으니 더는 흉년이 두렵지 않아요. 부모님과 동생들은 이 집에서 제발 마음 편히 사셔야 합니다. 셋째 해가 되자 이미 가게터는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먼 곳에서 온 상인들이 연홍의 인품과 만수의 성실함을 믿고 큰 돈을 맡기거나 물건을 보관시켰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객주로 불렸다. 맡긴 짐과 돈을 보관해주고 때가 되면 장을 보러 온 주인에게 되돌려주며 수수료를 취했다. 연홍은 밤마다 등잔불 아래 장부를 정리했다. 오늘 들어온 돈과 나간 돈, 맡긴 물건과 갚을 날짜까지 일일이 기록했다. 그녀의 글씨는 반듯했고 계산은 한치 오차도 없었다. 만수는 힘든 몸을 이끌고 마당에 쌓인 곡식자루를 날랐고 달구지를 몰아 다른 고을까지 물건을 실어 날랐다. 넷째 해 객방은 두 칸으로 늘었고 마당에는 소달구지 세대가 드나들었다. 이제 연홍과 만수는 장꾼들 사이에서 신용으로 먹고 사는 큰 객주집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집안에는 늘 곡식 자루와 비단 뭉치가 쌓였다. 5해가 지났을 무렵 장터의 큰 상인들도 연홍과 만수에게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렸다. 연홍은 이자까지 정직하게 기록하며 빌려간 자가 갚지 못하면
그 사정을 따져 융통해 주기도 했다. 그 덕에 신망은 더욱 두터워졌다. 그로부터 세월이 흐르며 연홍과 만수의 객주집은 장터에서 가장 큰 번성을 누렸다. 장정들과 상인들은 신용 있는 집은 저 집뿐이라 칭송했고 부모는 여생을 근심 없이 보냈으며 동생 오남매는 공부도 배우고 혼례도 치르며 제 몫의 삶을 살아갔다. 사람들은 장터를 오가며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다. 가난한 소장농 집안이 한 딸의 지혜와 정성으로 집안을 일으켜 세웠구나. 천한 신분이란 건 껍데기일 뿐 사람의 진심과 성실이 운명을 바꾸는 게야. 그러나 한편 대감댁 막내 아들 윤서는 끝내 연홍을 잊지 못했다. 술로 세월을 보내며 젊은 나이에 이미 눈빛이 흐려지고 몸은 상해갔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혀를 찼다. 한때 총명하던 막내 도련님이 여인의 그림자 하나 잊지 못해 저리 쓰러져 가는구나. 그 소문을 들은 날 연홍은 후원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았다. 과거 대감댁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그 시절이 떠올라 가슴이 저렸지만 곁에 부모와 동생들이 웃고 있고 만수 오라버니가 곁에서 묵묵히 손을 잡아주고 있었기에 마음을 다시 한번 다독였다. 내가 지킨 것은 가족과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결국 우리 모두의 삶을 풍족하게 살게 한 힘이 되었구나. 이상으로 마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느끼신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